안녕하십니까 신체 여러분, 동서남북 건강 코너의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홍프 건강협회에 계시는 정재상 씨를 모시고 건강에 대해서 또 멘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상 씨께서는 캐나다에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1995년도에 왔습니다. 1995년도에 오셨고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1995년도에 유학생으로 와서요. 여기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1997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현재 10살, 8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계시네요. 네. 좀 힘드시겠네요. 힘든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재밌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들 둘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별로 점수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딸이 있어야지 점수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둘도 만족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딸이 하나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셋 있다고 말씀하시겠네요. 홍프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는 어떤 기관인지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민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캐나다 현지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언어적인 또는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 특히 아시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 26년 전에 저희 홍프기 설립되었습니다. 예. 그 정재상 씨께서는 거기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일종의 1대1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로 저희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필요가 뭔지 파악해서 그분들의 필요에 맞게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인데 그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저는 가족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룹이라는 건 이제 무슨 그룹 카운슬링 같은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룹 카운슬링이라기보다는 예.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가족들이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그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로 그룹을 만드셔서 자신들이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함으로써 가슴속에 맺힌 것도 풀고 또 그분들께서 서로 갖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지식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호 의존, 상호 도움의 형태로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서비스 말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홍프에서 해주는 거. 홍프에서는 일단 하우스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누고 즐기고 도와줄 수 있도록 셀프-헬프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는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물론 정재상 씨께서 이제 한국말로 한국 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한인 직원은 몇 명 정도가 되십니까? 현재 6명이 있고요. 언제라도 전화로 홍프에 전화하셔서 한국인 직원을 찾으시면은 한국인 직원이 문의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 본인께서 이제 거기서 일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주로 어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까? 정신건강 문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홍프에 찾아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이라고 하죠. 바이폴러 디스오더라고도 하는데 정신분열증 그리고 불안증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민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그러니까는 reactive depression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을 오시면은 일단 많은 꿈을 갖고 오시는데 이민을 오시면은 언어적인 장벽하고 문화적인 장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대인관계를 갖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좌절감이 생기고 또 가족들 간에도 많은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자기 꿈이 실현되지 않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의욕을 상실한다든가 아니면은 무기력해진다든가 아니면 슬퍼진다든가 하는 그런 우울증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해드립니까?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지만 그 외에도 심리 치료가 있고 심리 치료 외에 그 다른 지역사회 내에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제 환자들도 있고 하시는데 이 우울증이나 무슨 조울증이나 정신착란증 병원에 대해서 약을 드리고 할 때 그 약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껴요. 딴 약들보다는 더구나 더. 옛날 혈압약 같은 걸 드릴 때도 좀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혈압약은 쉽게 잡수시는데 정신병자 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런 약을 드릴 때 되게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시키십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할 때.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는 약이 일단 정신병 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신병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병 약을 먹는다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경우는 이제 부작용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정신병 약 중에서는 경미한 부작용 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면은 예를 들어서 입이 마른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아니면 시력이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걱정이 들어서 약을 중단하거나 그러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분들께서 처방을 해주실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호소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약을 바꿔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외에 만약에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끊게 되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볼 때 네. 약을 대해서 이제 미리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작용을 찾아내 갖고는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금방 알아갖고는 이 부작용 때문에 못 먹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할 때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어떤 때는 말을 해드려야겠지만 어떤 때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일이 생기는 부작용을 다 말씀드리면은 더구나 정신이 예민한 분들은 그 부작용 때문에 틀림없이 그 부작용이 생겨버려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입이 마를 거다. 그럼 그 약이 조금 마르시잖아요. 그런데 말라서 못 견디겠다고 약을 끊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드릴 경우에는 뭐 조금 마르니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미리 말을 해서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 소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작용에 대해서 팔로업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부작용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케이스를 따져서 우리가 이제 본인이 아까 말씀하는 그 케이스 일일이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증세로 나타나는지 어떤 면으로서 치료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에 따라서 희망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도 잃게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 증상은 자연적인 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주변에 큰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사람들 마음 안에 드는 그런 무기력감이나 절망감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기간이 2주 이상 계속되고 그럼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은 그게 정신과 의사들은 주요 우울증,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단 그 약물 치료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관련돼서 복용할 수 있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일단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 외에 운동을 한다든가 대표적인 거로 휴식을 잘 취한다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잘 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걸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시작하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약을 드시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신다면 증상이 조절이 돼서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든가 취미 생활을 시작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교제를 시작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 외에 또 심리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속의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거를 누군가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에 대해서 심리 치료사들이 카운슬러나 아니면은 사이코세라피스트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면은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프에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그런 카운셀링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약물 치료 외에 그런 카운셀링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또 시청자는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오셔서 이제 네. 제 환자분들 그 우울증 있는 분들 아니면 정신 찬락증 있는 병 이런 분들인데 카운슬링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그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잡수시면서 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멀티프롱 어프로치로 해서 치료를 할 때 언제나 한 개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의사가 줄 수 있는 약, 그다음에 본인처럼 카운슬링 할 수 있는 거, 또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거, 또 본인이 또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다 합쳐야지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신건강 문제 회복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치료법이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단 한 가지의 치료법만 고집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을 맛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데 그래서 저는 이제 8가지를 물어봐요. 환자분들이 들어오면은 잠을 어떻게 주무시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는지 없어졌냐.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떠냐. 집중력이 어떠냐. 입맛이 어떠냐. 집에 가만히 앉아있고 나가는 활동하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이제 그걸 팔로업을 하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주무셔도 안 되고 너무 안 자도 안 되고 또 입맛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옛날에 좋아하던 게 다 싫어지고 재밌는 게 없어지고 옛날에는 한국 비디오를 많이 보셨는데 그것도 보기 싫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울증이 오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SSRI도 있고 SNRI도 있고 또 우리가 요새는 메이저 디프레션에 대해서 이제 합쳐갖고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테라피도 좀 많이 하고요. 또 여자들 경우에는 그 우리가 T3 갑상선 약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 그 약을 줌으로써 훨씬 또 도움이 되는 스타디가 요 근래 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의사 말도 잘 듣고 정신 본인같이 정신 상담하신 분 말도 잘 듣고 또 본인이 우리가 뭘 해서 나가서 하루에 30분 운동하시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시고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께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족에 대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김진영 선생님께서 좋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울증 환자의 예를 들어서는 운동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정신과 그리고 영혼과 그리고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서로의 안녕과 건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들면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지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기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에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치료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이 세 가지 영, 정신, 그리고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이긴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권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운동하는 거, 잘 자라는 거, 잘 먹으라는 거, 잘 쉬라는 거, 그런 것들을 권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곧 육체의 건강이 그 정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정신의 건강도 더불어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은 우울증을 겪으시지만은 그분이 깊은 종교의 체험을 함으로 해서 그 더 많은 위로와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얻어서 우울증을 더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우울증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든지 그 정신건강 문제에서 자기가 어떻게 더 이상 해결 방법을 못 찾거나 아니면은 뭔가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신체적인 면에서 또는 영적인 면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본인한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안 하실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걸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이런 면이 있겠죠. 예, 가족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상담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환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육체적인 면이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많은 것을 바라면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분들한테 가장 적게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상담가가 해야 될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걸음으로 시작하는 거북이 걸음이죠. 그렇죠. 거북이 걸음의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다음 병이 이제 많은 게 조울증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해갖고는 더구나 예. 이제 티네이저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약 중에서 이제 SSRI나 SNRI를 많이 쓰는데요. 그 약을 쓰고 난 다음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약을 사지 말라 했는데 이제 많은 스터디 결과에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이 조울증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왔을 때는 우울증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울증이라는 게 업앤다운 무드 스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울증에 대해서 어떤 증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구나 젊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게 사람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도 의사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조울증이 아닌가를 되게 생각을 하고 약을 주고 또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조울증이 어떤 증세로 나타나는지, 어떤 치료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우울증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든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그거와 관련돼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상담 치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대체 치료로는 약초 치료라든지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거는 비타민 치료라든지 그런 것 개념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모든 거를 병행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고요. 그 증상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조울증에서 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분이 많이 업된 것을 저희들이 조라고 하고, 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 증상처럼 많이 밑으로 다운된 거를 저희들이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조증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지나치게 우쭐해지는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신에게 특별한 힘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은 해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잠을 예를 들어서 24시간 자지 않더라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멀쩡하시고. 모습들도 보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위험한 거는 자신에 대한 그런 과대평가 때문에, 그리고 그런 판단력 저하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마약을 복용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음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업 결정에 있어가지고 위험한 사업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성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기록으로 그 조울증 여자 한 사람이 대학교 다니면서 하룻밤에 300 몇 명이랑 성관계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울증 증세 때문에 그 기록으로 그런 식으로 있고, 또 돈을 막 써버리는 사람들 가서 물건을 그냥 막 그냥 다섯 여섯 개 과소비가 또 과소비 하나의,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한꺼번에 다섯 여섯 개 한꺼번에 말하는 거.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급하게 빠르게 들어오고. 나오시고 뭐 이런 게 이제 조울증인데, 제가 이제 교민 여러분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서 이제 의사인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치료하면서 우울증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치료하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갑자기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든지 문란해진다든지 돈을 막 써버렸든지 이럴 때는 금방 의사를 찾아가시든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셔서, 이게 조울증이 아닌지를 치료하고, 조울증 치료의 방법은 또 약을 딴 걸 들이면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꼭 더구나 약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인데는 꼭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매놓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는 케이스가 정신 착락증병, 여기 말하는 스키조프레니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세가 있고 어떤 면으로 또 치료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증상 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지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틀리다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든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든가. 느낀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 외에도 냄새로 느낀다든가, 아니면 미각으로 느낀다든가, 그런 느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슨 사람이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헛것이 보인다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TV를 보면서 저 TV에서 나한테 무슨 지시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누가 나한테 자꾸 자살하라고 그렇게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든가,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인지력의 변화, 그리고 또 인지력 변화 중에서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누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TV를 보는데 TV에서 자꾸 나한테 뭐라고 외계인들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인지력의 변화가 대표적인 거고요. 또 그분들은 우울증 증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분열증을 진단할 때 애로를 겪으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우울증 증상 때문에 이분이
우울증인지 아니면 정신분열증인지 그 구분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신착락증병에 우울증을 같이 거가 있고 또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면은 또 그런 식으로 hallucination,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또 acute psychosis도 생기시고 뭐 delusion이라고 그러는 그 망상도 생기시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치료 방법 하는 게 시뮬러티가 또 많잖아요. 약 같은 것도 비슷한 걸 많이 쓰고 또 뭐 아까 말씀대로 상담하실 때도 물론 조금 더 interpersonal relation이 더 강해야 될 거고 그 내가 볼 때는 그 스키조프레니아 그 정신착락증병 환자들은 치료하기가 좀 힘든 분들 아닙니까? 더구나 그 힘든 사람들은 그 케이스가 약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약 같은 걸 꾸준히 잡수시면서 상담자랑 언제나 만나야 된다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느 한계가 되면은 또 가족들이 볼 때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갖고 또 다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든지 뭐 경찰서에 잡혀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뭐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 케이스 말고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그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anxiety problem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세도 또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불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불안증이라고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세밀히 나눠보면은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너럴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라든지 아니면은 OCD라고 해서 집착, 강박증 그리고 저희가 PTSD라고 하는데 사고나 무슨 큰 충격을 당한 후에 경험하는 그런 불안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홍프에서 자주 접하는 거는 이제 집착 강박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상후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외상후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경우는, 그리고 이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해서 이제 공황 장애증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거든요. 증상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집착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보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생각이 위생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숫자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그분들께서 조절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들이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세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만질 때도 거기에 세균이 있을지 아니면 뭐를 먹을 때도 거기에 세균이 있을지 수건을 이렇게 자꾸 만진다든지.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늘 불안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이분들이 불안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의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손을 계속 반복해서 씻는다든지 아니면 숫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계속해서 일정한 방법으로 세신다든지 그런 의식적인 반복 행동이나 의식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잠시해서 끝나는 의식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게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매일마다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겪게 되시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일상생활을 자기 자연스럽게 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지금 나온 티어리 중에서 그게 왜 생긴다고 지금 보고 있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정신건강 문제가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정신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모두 복합돼서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 의해서만 생긴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복합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한테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는데 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한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한 사람에 비해서 그 다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더 취약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typical 케이스가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죠. 그러니까 전쟁을 갔을 때 전쟁 갔다 온다면 대부분 사람은 괜찮아지는데 한두 명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일사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가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그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겠죠. 예. 사회적인 영향을 예로 들면은 똑같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은 삶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삶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확률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아이덴티컬 트윈이 한 사람은 한국에 살고 한 사람은 카나다에 왔을 때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은 카나다에 사는 사람이 병이 생길 찬스가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것도 좋은 예라고 예, 그렇게 할 되는 수 거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정신적인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양이 또 똑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늘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정 환경이 많이 비난받는다든지 많이 꾸지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많은 요구를 받는다든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환경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과 그리고 똑같은 양의 스트레스가 올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확률은 더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 그리고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모두 복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국말로 쉽게 말해서 돌을 쌓았냐 안 쌓았냐 이것이네요. 돌을 많이 쌓은 분이 아무래도 좋겠죠. 네, 건강적인 육체적인 그 운동도 해야겠지만 정신적인 돌 쌓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겠네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리고 정신건강 회복에 대해서 도움되는 게 뭐고 또 그걸 방지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신건강 회복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육체적 장애가 있을 때는 그 육체적 장애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하거나 의미 있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 장애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예를 들자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왜인지 정신건강에 관련된 장애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건강 장애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라면은 육체 건강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떤 제한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분들도 보람차고 의미 있고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질환에서 well-being 아니면 wellness 아니면 안녕으로 저의 관심이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질환에만 관심을 두면은 저희의 사고가 고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회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질환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면 사람들이 일단 증상을 없애는 데 대해서 급급해집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많이 업앤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될 때 많은 좌절을 느끼시거든요. 그러시죠. 네.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안녕으로, 웰니스, 오늘 웰빙으로 옮겨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이 사람의 웰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이 사람의 웰빙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안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애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줄 때 이 세 가지 정신, 영,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의 전환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질환에서 안녕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지역 사회에는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병원에도 많은 좋은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정신건강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다음에 정재상 씨 전화 많이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받기 위해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시간이 오늘 많이 됐는데 한 중요한 문제 한두 개도 예. 아까 말씀대로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게 예. 질환보다는 안녕을 위해서 이제 해줘라.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고 법에 대해서 정신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응급 치료를 해야 될 때 정신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인권이 아주 잘 보호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자지만의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해 줍니다. 한인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면 당장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왜 여기서는 그게 안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여기서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강제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입원 치료받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분을 강제로 어떤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이 그분 자신이나 타인한테 신체적 아니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는 그분을 병원의 응급실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족분들이 가정의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의 상황을 설명드려서 폼 1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경찰한테 연락하시면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폼 2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가족들이 치안판사, 저스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아니면 신체적 위협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은 그분이 폼 1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갖고 경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경찰에 바로 연락하시는 거고요. 경찰에 연락을 하시면은 경찰이 와서 응급실로 후송을 해드립니다. 네. 다른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왜 병원에서 금방 나오냐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막 그렇죠. 장기 입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2시간 그러한 세 가지 상황의 경우에 72시간 병원에서 관찰하고요. 만약에 관찰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사회 치료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2주 단위로 병원 판단하에서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한인 교민들에게 어떤 부탁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시간이 다 됐다 됐어요. 그래서 예. 너무 좀 아쉽고요. 예, 예. 한인 교민들에게 그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가족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가족이 그분을 향해서 과잉보호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지속되고요. 반대로 정신건강을 문제를 가지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표현을 해주거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회복이 더 빨라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발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족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교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 문제는 그 문제가 있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들께서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오늘 정재상 씨를 모시고 아주 중요한 말, 정신질환, 많은 한인분들이 그거를 꺼려하시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오늘 그 설명을 들으시고 홍풍에 대해서 찾아가셔서 또 문제가 있을 때 또 가정의를 찾아가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답을 찾아서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